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먼저 사람답게 그리고 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처신이 슬기로우면 인생길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능력 위에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압니다. 동시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법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움은 교활함이 아닙니다. 잔꾀도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이치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기롭지 못하면 능력이 뛰어나도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맴돌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실력만으로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도움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성공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본이 되는 사람의 슬기로운 처신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가운데 7가지를 나눕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너무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유연함입니다. 원칙만 붙들고 상황을 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옛말의 모든 일은 인연을 따라 흐르고 집착하지 않으면 큰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원칙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원칙을 쓸 때와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슬기로움은 상황을 읽는 데에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기회를 잡는 데에 있습니다. 큰 꿈을 품고도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이 굳고 행동이 굳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만든 틀에 스스로 갇힙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문이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정리하면 문은 밖에 있는데 마음이 안에서 잠가 버리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와 고집도 큰 장애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만 만족하고 시야를 넓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경험만으로 판단하고 남의 관점을 듣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곧바로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배울 기회를 놓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점점 고립됩니다. 요점은 고집이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낡은 규칙만 고집하면 스스로 뒤처집니다. 옛사람들은 물이 부드럽지만 돌을 돌아 흐른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수천 그루의 나무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맞춰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드러움이 결국 강함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대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늘 똑부러지게 가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낫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철학자는 눈은 일부러 흐리게, 입은 일부러 벙어리처럼, 사람은 일부러 어리석게 라고 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지혜는 드러내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작은 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은 아예 없던 일처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길도 훨씬 편해집니다. 생각과 행동이 유연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도 풀립니다. 요점은 유연함이 평안과 성공을 함께 부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의 체면을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런 뜻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없으면 설 수 없고 남을 공경하지 않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자존심은 사람이 서는 뿌리입니다. 자존심은 보이지 않는 갑옷과 같습니다. 사람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체면과 자존심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체면을 건드리면 관계에 큰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요점은 작은 말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압니다. 남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곧 관계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 그 사람은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길이 생깁니다. 존중받은 사람은 필요할 때 기꺼이 돕고 지지하려 합니다. 반대로 자존심을 다치게 하면 결과가 생각보다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계는 상처보다 존중으로 오래갑니다. 말과 행동은 칼과 같습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한 번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동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길 필요가 없는 일, 따질 필요가 없는 일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사소한 다툼으로 큰 판을 깨지 않습니다. 요점은 큰 길을 가는 사람은 작은 이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은 감정 지능의 표현입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이해와 포용의 힘입니다. 옛말에 인자한 사람은 남을 공경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참는 사람은 때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이면서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가장 큰 슬기로움은 양보와 화목에 있습니다. 셋째,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부러 어수룩한 척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고 큰 용기는 겁이 많은 듯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사람이 상황을 다루는 비결입니다. 핵심은 힘을 드러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재빠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때에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를 섬세하게 쓰는 기술입니다. 많이 알고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깊이 알아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정리하면 지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영리하게 굴고 모든 것을 따지고 계산하면 사람의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관계도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언제는 똑똑해 보여야 하고 언제는 어수룩해 보여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편해집니다. 요점은 작은 일에서 이기려 하면 큰 것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결정적 순간에는 능력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지혜와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고 존중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움직입니다. 정리하면 타이밍이 지혜의 얼굴입니다. 옛사람들은 어수룩함도 한 경지라고 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똑똑히 알면서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수룩한 척은 약함이 아닙니다. 바른 태도이자 성숙함입니다. 겸손하고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주변의 지지도 받습니다. 핵심은 늘 이기려는 마음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넷째, 약한 듯 보일 줄도 아셔야 합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셔야 합니다. 삶과 일에서 언제나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고요함이 움직임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약한 듯 보이는 것은 진짜 약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낮추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듯 보이면 상대의 경계가 줄어듭니다. 경쟁의 날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대립 없이도 목적을 이루기 쉬워집니다. 사회에서는 약한 쪽에 동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을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그 틈에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길 길이 열립니다. 정리하면 부드러움은 조용히 길을 만듭니다.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최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상대의 방심을 부르고 마음을 얻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면 승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낮추는 순간이 오히려 마음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핵심은 이기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강하게 누르려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불필요한 적도 생깁니다. 중요한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반면 낮추면 긴장이 풀립니다. 유연하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목표도 더 쉽게 이룹니다. 또한 부드러움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기도 합니다. 약한 듯 보이는 동안 조용히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관찰의 시간을 줍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고 용은 힘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능력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때가 오면 움직일 뿐입니다. 진짜 강함은 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요점은 힘은 언제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다면 이제 다섯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째, 눈앞의 허영과 잠깐의 명예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이루려는 길에서 많은 사람이 순간의 명예와 이익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옛말에 명예와 이익은 연기와 안개 같아서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먼 지평을 본다고 합니다. 요점은 길게 보는 사람이 끝내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성공에는 슬기로움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함을 끊느라 위험한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기거나 안전하지 않은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짧은 이익을 바꾸려 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본이 되는 사람은 인내하고 견디며 오래갈 기반을 차근차근 쌓습니다. 정리하면 기반이 없으면 빛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참는 힘은 단순히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의지를 단련하는 일입니다. 인내는 어려움과 고생을 견디며 목표를 향해 계속 가는 힘입니다. 양보와 참음은 작은 갈등 앞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굴욕을 견딘다는 것은 불공평함을 삼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힘입니다. 핵심은 참음이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일상에는 다툼과 충돌이 늘 있습니다. 이때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집니다. 그러면 큰 일을 망치고 관계도 상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못 디에우닌 라친 디에우란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참으면 9번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순간의 분노가 평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 쉽습니다.
노자는 강한 사람은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풀길이 보입니다. 감정이 뜨거우면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는 쉽게 금이 갑니다. 결국 참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고 큰 흐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옛사람들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어야 하지만 남을 경계하는 마음은 없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 많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복잡하니 정신을 맑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어버리면 기회를 노리는 사람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은 따뜻하되 눈은 맑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선한 뜻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큰 뜻이 있는 사람일수록 준비 없이 믿었다가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던 일이 무너지고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을 곳을 가려내는 눈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요점은 믿음에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심함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관계에서도 진심만큼이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한 번 더 살피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한 번 대비하면 평생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겁이 많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목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조심함은 자기 존중입니다. 여섯째, 너무 거만하고 제멋대로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줄도 아셔야 합니다. 공자는 군자의 덕은 바람 같고 소인의 덕은 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고개를 숙입니다. 요점은 겸손은 사람을 오래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장하고 뽐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열을 말하고 열을 가지고 백을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이는 담대함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쓸데없는 불화를 부릅니다. 정리하면 뽐냄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일터에서는 거만함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넘어서 행동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비서가 단지 보조 역할인데도 상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세운 계획을 제멋대로 바꿔 기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동료와 상사의 눈에 그 사람의 모습은 더 나빠졌습니다. 요점은 자리를 모르면 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언제 숨을지 압니다. 언제 낮출지 압니다. 능력과 성과는 과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구하면 만물이 스스로 응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배움이 이어지고 길이 열립니다. 정리하면 겸손은 기회를 부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어디서나 내가 최고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과시가 지나치면 의도하지 않아도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력과 능력을 오해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신뢰를 잃고 난처해집니다. 요점은 겸손은 위험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큰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지능이나 재능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겸손은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을 크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겸손이 결국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배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드러날까요?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은 쉽게 불평합니다. 늘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사람은 인생길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 쉽습니다. 남을 탓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실패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평은 스스로를 묶는 습관입니다. 옛말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평하는 순간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바람을 탓하는 것은 실력 없는 선원이고 손님의 치수를 탓하는 것은 실력 없는 재단사라고 합니다. 불평과 남 탓이 익숙해지면 자신을 고칠 기회가 사라집니다. 결국 길은 더 막힙니다. 요지는 불평이 문제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양명이 심학을 세운 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속상해서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학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난이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널리 전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뒤로 그는 날마다 백성 앞에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사상도 받아들여졌고 유학에 버금갈 만큼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불평이 아니라 행동이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행운을 다 가진 채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독약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고 옆 사람에게도 번집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순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점은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작가가 친구 김광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의 김광은 시공업자로서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해 돈을 금세 잃었습니다. 빚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 도망치듯 돈을 마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나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광은 자신의 사정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저 생활 속 재미있는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평한다고 빚이 줄어들겠습니까? 자신 말고 누가 자신을 구해주겠습니까? 삶에는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움도 결국 스스로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도 어떤 책에서 남에게 불평하는 것은 허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조용히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여기저기 떠들지만 강한 사람은 스스로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강함은 말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을 키웠다고 합니다. 인생의 오르내림이 곧 인생이고 고난이 곧 성장의 학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캄캄한 순간은 오히려 상승의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 대신 변화를 찾습니다. 요점은 바꾸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어른이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선사가 아이들과 승부를 가르는 놀이를 했습니다. 진 사람은
과일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선사는 큰 수탉을 그렸고 아이들은 지렁이를 그렸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큰 수탉이 지렁이를 먹으니 내가 이겼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영리한 아이들이 답했습니다. 우리 지렁이는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고 말입니다. 선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아이들이 이겼다고 하고 과일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수탉을 몰아낼 수 없으니 지렁이를 나비로 바꾸어 날아가게 한 것입니다. 결국 길이 막히면 모양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이들 놀이라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나면 정면으로 들이받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틀고 방법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힘만 쓰는 길에 매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물은 흐름을 따라가고 사람은 형편에 맞게 적응한다고 합니다. 변화를 감행하면 삶은 다른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는 탈출구입니다. 명나라 때 강남의 큰 부자로 불린 신만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한 상단을 따라 차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 늘 공급이 모자랐습니다. 남들이 돈을 버는데 자신은 못 버는 것을 보며 전략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차를 포기하고 근처 마을의 대나무 바구니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상인들이 차를 산 뒤에는 운반할 바구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를 가진 사람은 10만삼뿐이었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비싼 값에 바구니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는 못 샀지만 그는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요지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사람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깥에 의해 제한되기보다 마음의 틀에 의해 갇힌다고 합니다. 생각이 자유로우면 삶도 덜 막힙니다. 바다로 가는 강에 굽이 없는 강은 없다고 합니다. 벽이 허물어지면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변화를 배울 줄 아는 사람만 시대에 버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삶의 곤란 앞에서 남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낙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스스로 길을 내야 합니다. 삶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일찍 깨닫는다고 합니다. 남을 신경 쓰는 것보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에 남이 가득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눈에서 남을 덜어내면 길이 또렷해집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살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살라고 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담하게, 진실하게, 편안히 살라고 합니다. 요점은 결국 자신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기, 곧 고요한 기운이라고 합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기, 곧 고요한 기운입니다. 일이 커질수록, 상황이 위험할수록 마음이 더 고요해야 합니다. 큰 변화를 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은 고요함이 사람의 그릇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증국본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홍장이 재능이 뛰어난 세 사람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증국본은 곧바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한동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중 두 사람은 불편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정리하면 기다림 속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이쪽 저쪽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세는 단정했지만 얼굴에 조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표정이 자연스러웠고 기운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외모가 특별하지 않아도 태도가 당당했다고 합니다. 두 손을 등 뒤에 두고 하늘을 보며 구름을 바라보는 듯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증국번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천된 색 가운데 실제로 크게 쓸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능력보다 마음의 결이 먼저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용장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직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증국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란과 방해를 견디지 못하면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견딤이 결국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증국번이 알아본 그 사람은 청나라의 명장 유명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길게 갑니다. 증국번은 이렇게도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거관인의 번위제 일요에 라고 했습니다. 이는 관직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번거로움을 견디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을 쓰는 기준은 결국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 가르침은 관직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구든 큰 일을 하려면 마음속 소란을 견뎌야 합니다.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번거로움과 방해를 견디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기본이 됩니다. 핵심은 고요함이 모든 기술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옛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득천사번, 수득일심청이라고 합니다. 1000가지 번거로움을 견디면 한 마음의 맑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견디는 힘이 쌓이면 마음이 더 맑아집니다. 그러면 화가 줄고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정리하면 인내는 마음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큰일을 만났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해도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차분히 살피고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불이 난 듯 조급하면 일은 더 엉키기 쉽습니다. 무모하게 움직이면 판을 잃기 쉽습니다. 핵심은 조급함이 혼란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증국번이 젊을 때 겪은 일도 전해집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도둑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은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증국번은 한글을 계속 반복해 읽었습니다. 도둑이 화가 나서 뛰쳐나와 그 정도로 무슨 책을 읽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정리하면 밖의 조롱도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둑은 그 글을 한 번에 외워 읽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국번은 거기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어 공부했다고 합니다. 끝내 그분은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반면 그 도둑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핵심은 오래가는 사람은 조롱에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을 스스로 다스리는 고요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조금 생겼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선 어려움은 결국 귀한 것이 됩니다. 마음을 넓히고 침착함을 길러야 합니다. 그 침착함이 관계도 지키고 삶도 지킵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은 삶의 주인이 되는 힘입니다. 홍유몽에 나오는 샹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귀한 집딸이었지만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린 나이에 숙부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권한도 없었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핵심은 겉모습보다 삶의 무게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바오일을 도와 바느질을 하다가 들키면 비웃음과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정원을 거닐어도 다시 일을 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억울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샹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진짜 힘든 사람은 오히려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샹윈이 있는 곳은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바오차이가 걱정되어 몇 마디 물었습니다. 그 순간 샹윈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여겨 결국 침묵을 택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오인양은 늘 큰 소리로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질 만큼이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말이 많다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본래 고달픈 면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는 결국 자신만 압니다. 오늘의 고통도 내일이 되면 작은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진짜 괴로운 사람은 스스로 괴롭다고 떠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조용함 속에 힘이 숨습니다. 성장은 조용히 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많은 파도를 겪고 난 뒤의 차분함입니다. 때를 기다리기 위해 자신을 감추는 태도입니다. 다시 돌아와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핵심은 침묵이 곧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답답함과 화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 감정이 튀어나오면 남도 다치고 나도 다칩니다. 충동은 집중을 무너뜨립니다. 순간의 욕망에 끌려가게 합니다. 집착과 분노와 불안은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감정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작은 시냇물처럼 잔잔히 흐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일수록 차분히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차분함을 지키는 법은 감정의 장애를 넘는 비결입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성공을 돕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핵심은 차분함이 곧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차분함이 없으면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정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으로 폭발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불쾌했던 일을 곱씹느라 시간을 잃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화를 쏟느라 에너지를 잃습니다. 정리하면 분노는 시간을 먹습니다. 차분함은 결코 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잠깐의 만족 때문에 큰 판을 잃기 쉽습니다. 반면 차분한 사람은 참고 포용하여 후회할 실수를 줄입니다. 핵심은 큰 길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대나무의 법칙입니다. 대나무는 아주 작은 싹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갑자기 빠르게 자라 하루에 30cm씩 자라기도 합니다. 불과 6주 만에 15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 고요할 때 대나무 숲에 가면 마디가 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겉으로는 느려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그렇게 느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빠를까요? 이유는
처음에 힘을 모두 뿌리에 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뿌리가 단단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식물보다 빠르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오래 숨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크게 날아오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핵심은 성장은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옛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따이낭롱, 타인꽁, 무온, 엄탄롱 티익그어. 이는 큰 재능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오히려 크게 떠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큰 그릇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의 길은 축적에서 열립니다. 노력하고 책임을 지고 훈련을 받아들이면 남의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쌓아야 합니다. 더 모아야 합니다. 재능이 큰 사람일수록 성취가 늦게 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늦음은 뒤처짐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습니다. 큰 성취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래 쌓이고 여러 번 축적되어 이루어집니다. 삼국연애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총나라가 망한 뒤 위나라가 양호라는 장수를 양양에 두어 오나라를 경계하게 했다고 합니다. 형세가 위험해 보여도 양호는 부드러운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국경 순찰, 병력을 줄여 농사짓게 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급할수록 거칠게 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군량이 석 달치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자 10해를 쓸 만큼 쌓였다고 합니다. 오나라 병사들이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양호는 돌려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진영에서도 검소하게 지냈고 수행하는 사람도 10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과시하지 않고 실속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오나라의 장수 육항이 위세를 내거나 도발해도 양호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산처럼 안정되게 버티며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냥을 나갈 때도 부하들에게 오나라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육항과 같은 곳에서 사냥하다가 오나라 쪽 화살에 맞은 짐승이 위나라 땅으로 달아오면 사람을 보내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부드러움으로 상대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양양의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육항에게도 경계심과 두려움을 주어 더 이상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싸움의 판이 줄어듭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는 부드러움이 약함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대나무도 폭풍과 비바람을 만나면 굳게 맞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힘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곧게 섭니다. 핵심은 꺾이지 않기 위해 먼저 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호도 적이 강하고 내가 약한 형세에서 바로 그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벌고 힘을 모으고 자원과 병력을 키우는 길이었습니다. 상대의 기세가 꺾일 때까지 기다려 마지막에 더 적은 대가로 큰 승리를 얻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대나무의 법칙은 쌓고 아끼고 부드러움으로 길을 여는 법입니다. 여섯째,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기 있게 내려놓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태도는 성공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 하는 일, 지금 가는 길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점은 안전만 붙잡으면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미룹니다. 기술이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 하고, 자본이 충분해지면 해보겠다 하고, 반드시 이익이 보장되면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끝내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고 인생은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위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핵심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밀을 심습니까? 농부는 아닙니다. 비가 안 올까 봐요. 라고 했습니다. 또 면화를 심습니까? 라고 묻자 농부는 아닙니다. 개미가 씨앗을 옮길까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심습니까? 라고 하니 농부는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전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만 찾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경험 많은 한 스승이 제자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비결을 전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스승은 많은 사람이 왜 평범하고 답답한 삶에 머무는지부터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함께 가난한 마을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마치 운명의 삶을 맡긴 듯 보였다고 합니다. 요점은 환경보다 태도가 사람을 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을 찾아 하룻밤 묵자고 했습니다. 낡은 나무집에 부부와 아이 셋이 살고 있었고, 옷은 해지고 발은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스승은 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변에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가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젖을 주는 소 한 마리가 있어 하루에 10리터의 우유를 줍니다. 일부는 팔고, 일부는 먹으며 그렇게 버팁니다. 핵심은 그 소가 그 집의 전부였다는 점입니다. 스승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뒤 스승은 제자에게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소를 찾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라. 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는 그 집의 유일한 생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에게 이유가 있으리라 믿고 마음 아프지만 소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그 선택이 제자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오랫동안 제자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제자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승을 떠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 사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집 대신 더 좋은 집이 있었고, 집 주변에는 나무가 자랐고, 아이들은 뛰놀고, 문 앞에는 차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는 그들이 소를 잃고 더 비참해졌을 것이라 생각해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핵심은 제자의 예상과 현실이 정반대였다는 점입니다. 제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로 갔느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은 여전히 여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 예전에 보았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제자는 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살게 해주던 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며 해본 적
없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이 나아졌고 지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점은 잃고 나서야 길이 열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종종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서 변화를 미룹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지키려다 평생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깥의 압력이든 스스로의 결단이든 변화와 마주할 용기가 생기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길이 바르지 않거나 지금의 일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핵심은 포기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째, 인색함과 지나친 따짐은 결국 가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넉넉하고 후하게 처신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연이 붙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고 계산이 지나치면 어디를 가도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좁은 마음은 길을 좁힙니다. 사람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덜 따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손익에 매달리면 마음의 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성품도 막히고 방어적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더 차갑고 다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흐름이 막히면 운도 막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큰 진주에 찍힌 작은 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진주를 얻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진주였지만 아주 작은 얼룩 같은 점이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점만 없애면 값이 3배는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겉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깎아도 점은 남아 보였습니다. 그는 더 깎았습니다. 또 더 깎았습니다. 결국 점은 사라졌지만 진주도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점은 완벽을 탐하다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묶이지 않는 영혼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왕처럼 당당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손익을 따지고 이기고 지고를 따지고 지위에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시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늘 따지기만 하면 어디서나 원망거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으면 어디나 봄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주면 오히려 더 행복해집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도 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은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굶고 목말라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물 펌프가 있었고 옆에는 물이 든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의 막에는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옆에 종이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병에 물을 펌프에 붓고 그 다음에 물을 퍼올리십시오. 다만 떠나기 전에 병을 다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믿음과 선택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큰 고민을 했습니다. 병에 물을 다 붓고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물은 생명줄인데 모두 잃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그 물을 다 마시면 당장은 살 수 있지만 곧 또 끝이 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종이에 적힌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펌프에서 시원한 샘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기쁘게 물을 마셨습니다. 정리하면 믿고 움직였더니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갈증을 해소한 뒤 그는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병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종이에 두 문장을 더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믿으십시오. 종이에 적힌 말은 올로메오 핑입니다. 생사를 가볍게 여기고 주는 법을 배우면 단 샘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점은 주는 마음이 결국 자신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했습니다.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줍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줄 수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7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얼굴, 따뜻한 표정과 미소입니다. 말, 칭찬과 위로의 말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눈, 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몸, 행동으로 돕는 것입니다. 자리, 겸손히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집,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뱉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즐거우려면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나누지 않으면 마음이 죽은 바다처럼 된다고 합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고요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기쁨은 또 다른 기쁨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베풀 줄 알게 되면 행복이 커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덜 따지고 더 베풀 때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어서 공자가 곤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자가 곤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여러 나라를 떠돌던 때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먹을 것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자는 노래하고 검은 고를 타며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고 합니다. 제자 자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하시는 것이 예에 맞는 일입니까? 공자는 곧바로 답하지 않고 노래를 마친 뒤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군자는 음악으로 교만함을 벗고 소인은 음악으로 두려움을 달랜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자공이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경지는 너무 높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금 기준을 낮추실 수는 없겠습니까? 공자는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준을 내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도 반드시 풍년을 장담할 수는 없다.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라도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추며 살 필요는 없다. 군자가 도의를 밝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옳은 길을 따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지 세속의 입맛에 맞추려고 도덕과 공의를 낮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바른 길은 쉽게 깎아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스스로 닦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받아주기만을 먼저 고민한다면 그 뜻이 아직 크지 않은 것이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돈은 매우 높은 경지에 있어.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스승님은 힘을 다해 백성을 구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맞고 시기에도 그것이 스승님의 도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요점은 도는 남의 인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닦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른 길을 전했는데도 어떤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부끄러움은 오히려 그들의 몫입니다. 공자는 크게 기뻐하며 아내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람이 스치며 향기가 퍼졌고 공자는 그 향기를 따라 깊은 골짜기에서 난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깊은 곳에도 향기는 스스로 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난초는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사람이 없다고 향기를 멈추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맑음을 잃지 않는다. 그 모습이 바로 군자와 같다. 그래서 공자는 난초를 칭송하는 글을 짓고 스스로 검은고를 타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군자의 향기는 상황에 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도는 마치 추위에서 따뜻함으로 가는 길과 같다. 혹독한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 덕 있는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뜻이 작은 사람은 눈앞만 보고 보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한다. 덕을 닦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밖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에 도가 있기 때문이다. 요점은 마음의 길이 있으면 바깥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을 놓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의와 거리의 감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부탁과 간섭이 지나쳐 서로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우니 다 믿는데 왜 조심해야 하느냐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가정 환경과 문화와 사회 환경의 차이가 있어 아무리 가까워도 생각의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친밀함이 곧 무갈등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100% 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100% 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관계일수록 선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에는 돌아갈 길을 남겨야 합니다. 가까워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준이 관계를 오래 살립니다. 첫째, 사적인 이야기를 전부 다 나누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기쁘든 슬프든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밖으로 새는 일이 생깁니다. 악의가 없어도 흥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말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점은 비밀은 관계의 시험대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둘째, 돈 문제는 더 민감합니다. 우정은 본래 맑고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겉의 화려함 때문에 모이면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어려울 때는 각자 책임지게 되기 쉽습니다. 친구 사이, 가족 사이의 돈 거래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농담으로라도 돈 문제를 가볍게 꺼내면 상대는 마음의 상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돈은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돈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빌렸다면 언제, 얼마를 갚을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흐리게 넘어가면 정이 금이 갑니다. 가까울수록 더 정확해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돈은 분명히
감정은 단단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분명함이 관계를 지키는 예의라는 점입니다. 셋째, 서로 돕는 일도 의무가 아닙니다. 가까워서 기꺼이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공짜 점심도 없다고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다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점은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문제를 돌봐야 합니다. 시간을 100% 여러분에게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사랑도 우정도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까울수록 농담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웃기려고 상대의 결점이나 아픈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상처가 됩니다. 남의 고통 위에 웃음을 올리는 것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유머와 무례의 경계는 아주 얇습니다. 무심한 말이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핵심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결정과 상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내 약점까지 전부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하라는 말은 결국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요점은 친밀함은 무방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각자 가정이 생깁니다. 각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늘부터 지낼 수 없다고 해서 서로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가족도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말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우정은 혈연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 가장 소중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라서 홀로 살아보면 가족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나친 보호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감싸면 의존이 생깁니다. 결국 스스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핵심은 돕되 대신 살아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냉정해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챙기면 충분합니다. 다만 각자가 자립하도록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길이 있고 누가 대신 평생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요점은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하는 사이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소중합니다.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통제나 지배가 아닙니다. 성격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의 끌림이 사랑의 온기를 지킵니다. 그러니 아직 부부가 아닌데도 배우자처럼 모든 권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만큼 가깝되 서로를 더 알아갈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의 동반자인지 천천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배우자 권리를 쓰면 헤어질 때 원망이 커집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다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관계일수록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성은 관계의 안전장치입니다. 일곱째, 부부도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결혼했으니 모든 것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출장,
친구 관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상대가 조금도 신비로움이 없으면 애정이 빨리 식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니까 괜찮다는 마음으로 지저분하고 초라한 모습만 자주 보여주면 상대는 지치기 쉽습니다. 요점은 익숙함이 예의를 무너뜨리면 사랑도 숨이 막힙니다. 함께 한 집에서 수십 년을 산다는 것은 높은 공부라고 합니다. 오래 버티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가 첸중수가 결혼은 포위된 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싶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숨 막히는 결혼은 서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부부에게도 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움이 생길 만큼의 거리입니다. 다시 만났을 때 더 소중함을 느낄 거리입니다. 다만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는 두 사람이 함께 배워야 합니다. 결국 관계의 지혜는 겉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슬기로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통제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에게 좋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맑고 슬기롭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